소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 뉴스와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던 순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오는 주말 김성환의 시사야가 5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오늘은 시사야 5주년을 기념하고 청취자분들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작은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사야를 들으시면서 행복했던 순간, 또 즐겁고 마음 따뜻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케이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DL그룹과 SPC그룹의 회장이 출석했는데요. 두 사람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국회가 요구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두 사람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2조 2교대 근무를 개선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고 하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ENC에서는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요. SPC그룹 제빵 공장에서도 잇따른 끼임 사고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8월에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국회 청문회는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내년 1월 전면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마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자들의 비극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활기차게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오늘 더 힘차게 인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윤찬입니다. 왜 네. 목소리가 왜? 추워가지고요. 추워서 그렇지 않아도 들어갈 때 들어왔는데 콧물을 훌쩍거리니까 이종근 평론가 저를 바라보면서 네. 콧물이 좀 비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추위에 얼어붙게 됐는데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도 목도리를 메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나에게도 목도리가 있지. 추웠었는데 바깥은 그렇게 그치. 한기가 느껴졌는데 네. 갑작스러운 온기가 이제 시사야 내에서 그렇죠. 불기 시작하면서 네. 제 목을 감싸돌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시사야 목도리가 있으면 됩니다. 저 노래 하나 불러도 될까요? 왜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겨울에 태어난 네.
축하드립니다. 5주년. 시사회 5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태어나셨군요. 아 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보니까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뭐 오늘 좀 시작이 너무 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진행합시다.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의를 수용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사의 표명이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상하셨어요, 두 분은? 저는 뭐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라는 정도였지 정작 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제 방통위원장이라는 직 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설마 그럴까 그렇게 할까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아주 전격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게 이제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물론 뭐 이제 민주당에서도 탄핵 부담도 있을 테고 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공백도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인 대치 국면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는 탄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지적도 있지만 네. 또 여론도 또 감안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검토해서 민주당에서는 원래 지난달 초에 시도했던 것이 안 돼서 본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시도를 했던 것인데 첫 번째는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짧게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좀 소통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 방통위에서. 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계속해서 언론계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물론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방송 장악 아니냐.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냐 이런 부분들. 두 번째로는 좀 원칙을 빨리 세웠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5인 체제를 빨리 갖추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건 네. 이동간의 방통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법 통과하는 별개로 네. 야권에서의 2명, 그다음에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여권에서 3명. 그래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지금 또 주주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YTN이나 연합뉴스TV나 이런 부분도 거기서 논의하고 다루면 될 일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한쪽의 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절충을 통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네. 예, 이종훈 평론.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성환 앵커가 아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 몇 주 전에 하셨어요. 윤지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하는 것을 혹시 뭐 네네. 예상을 하셨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전 느낌이 다 똑같거든요. 무슨 못했죠. 사실 얘기냐면 그때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윤재욱 원내대표나 혹은 국민의힘의 최고위에서 하는 말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2주 전에 비슷한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최고위에서. 우리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차라리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외부에 흘려나왔거든요. 기사가 됐었어요. 네. 물론 근데 이게 제목으로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네. 하나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보면 국민의힘은 하나의 카드로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이미 그게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됐었던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탄핵이 이렇게까지 오면 어쩔 수 없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방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중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또 따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이란 건 절대 빼서는 안 될 칼이다. 빼기 전에 그냥 걸어놨을 때 그것이 권위가 있다. 아 탄핵이라는 것을 운의하기 전에 저것을 게 가기 전까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어떤 모습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칼인데 만약에 이게 뽑아진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보복의 정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초출을 해야 되는데 되게 지금 진보 진영의 분들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네. 아니다.
판단은 어쨌든 헌재가 할 거 아니야.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소추만 하면 된다. 이건 대단히 저는 무책임하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상대당이 다수당이 돼갖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탄핵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뭐 탄핵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이미 뭐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그걸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럼 방통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럼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여권에서는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부터 네. 앞으로 방통위 어떻게 그럼요. 방통위원장이 한 명만 남게 되잖아요. 두 가지 해석이 5명 있는데 중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네. 법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부위원장이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혼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네, 법적으로는 네, 네. 아니 사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것도 네. 물론 민주당은 그것이 위법적이다라고 하지만 예, 예. 그러나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예. 일단 그것이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긴 하나 네. 법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법을 어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니까 법조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됐다고 해서 파면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대 직무는 정지된 상황. 네. 그래서 의결 정적수는 2명이 되는데 근데 이 참여를 못함으로 1명만 남게 되므로 어떠한 의안도 의결할 수 없다. 가 이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인데 네. 현재는 아니 이건 사퇴를 했으므로 네. 의결 정적수가 1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이 1명이 단독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일부 그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 이 법조계의 어떤 인용도 있었고 몇 개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 뭐 그건 뭐 머투도 그렇고 뭐 뉴데일리도 그렇고 처음에 일보가 그렇게 나왔는데 동아일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나왔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합의제 정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합의제를 왜 했는가부터 따져보면은 만약에 법만 따져서 1명이 했을 경우는 더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파문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법조항으로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네. 원래 이제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임명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나머지 4명을 이제 1명만 남은 상황이 되니까요. 예. 2명, 5명이 원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야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고 하고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목, 또 여당에도 또 추천한 몫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빨리 해서 5명을 빨리 채우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1명으로 끌고 가거나 그건 1명 더 임명해서 2명 체제로 다시 만들어서 끌고 차후의 간다는 문제일 얘기일까요? 것 같고요. 우선은 방통위원장부터 빨리 임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네네. 같습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 예, 새로운 방통위원장. 네. 12월 내로 어쨌든 임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벌써 물망에 오른 하마평이 벌써 오늘 오후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뭐 이제 하마평 나오는 얘기도 있고 예. 우리가 이런 걸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구의 방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현대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상에서 사실 어울리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부담이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한 사람이 그러면 안건을 올리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이 답변을 하고 모노드라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KBS의 모노드라마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1인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 편향성만 교정하는 일만 맡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방송 정책, 너무나도 중요한 통신 정책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판단하는 뭐 지난 정권 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빨리 협의를 해야 될 것은 5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빨리 가동하자. 정상적으로. 그래서 예. 누구의 위원회가 아닌 정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거기서 여당에서나 또 정부에서 원하는 안이 있으면 5명이 토론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진통을 겪더라도 결정을 하고 또 바깥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진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돼야지. 안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할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큰 파행이 되겠습니까? 네. 이종훈 평론가께는 그것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여권의 움직임이나 네. 들리는데 되게 밝으시니까 안 밝아요. 이동관 예. 위원장 예. 혹시 경질성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이야기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네. 그거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3개월이나 시간을 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특보로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미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방통위로 위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테고 그러면 이 대통령실 입장,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방통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KBS, MBC 그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있지만 YTN과 연합뉴스와 관련돼서도 예. 특히 이제 YTN과 관련돼서도 이 빨리 그런 어떤 지배주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롤이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민영화를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또 이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직 확 승인을 못 했잖아요. 네, 물론 네. 이제 탄핵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탄핵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홀드되는 어떤 상태들 또 더불어 연합뉴스가 지금 을지병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막 을지병원에 네. 뭐 비위를 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살이 좀 찌푸려졌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을지병원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자신의 어떤 지배주주 문제에 네. 지배 구도 문제가 걸리니까 과도하게 뭐 그 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른 곳에서 전혀 뭐 다루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부분도 공영 그런 통신사로서는 정말 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네. 경제성이라고 보는 측면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똑부러지게 이 시간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불거지는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사태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뒤에 질문들이 자꾸 이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왜냐하면은 예. 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냥 빨리 그냥 민영화해버려라. YTN이나 연합뉴스나 그런 뜻이잖아요. 굳이 뭐 요지를 정리를 그렇게 하자면 해석을 할 수는 대주주 빨리 있지만 꼭 심사를 그런 건 통과시키거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적절한 거냐. 이런 질문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YT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수 기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적정한 시간 또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얘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연합뉴스 미쳐봤을 TV도 때. 마찬가지일 테고.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할 때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지금의 어떤 제도화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밀어붙여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엄연히 국민들도 다 이제 그런 법과 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자꾸 시스템을 갖춰가고 조정하고 절충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빨리 무리하게서라도 더 무리하게서라도 왜 추진하지 않았어? 그런 경질성이라면은 사실은 그거는 누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끄럽고 깔끔하게 뭐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파차도 네네. 나겠지만은 이런 상황 자체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100%인지 아니면 들여다봤던 보면 60%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 여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무리하게 빨리 속도전으로 왜 완수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보다는 그게 굉장히 많은 어떤 잡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구태한 상태에서 왜 했느냐라는 질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끄럽게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마지막까지 측면이겠죠. 지켜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수 있겠다. 네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정말 이동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탄핵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가면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성원 앵커님 빙고. 나는 네. 그게 그럴 수 오늘의 있었다. 충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대부분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썼을 때 이동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나 혹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거나 네. 사퇴시킬 때 어떤 그 형태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이동관 위원장을 뭐 이렇게 방통위가 멈춰서나 하닐 때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꼭 해야 돼라고 한다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도 3개월 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그는 뭐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총선이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총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네. 대통령이 그래도 계속 고집해서 이동관 위원장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총선 전이기 때문에 네. 마비되는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겠죠. 네.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한 문제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방통위 공백 사태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권의 책임을 좀 부각시키면 그러면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좀 덜지 않겠나. 이런 이제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꼭 그렇진 저는 그렇지 거기까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건 부담이 있어요. 사표도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부당한 어떤 탄핵을 했다. 그러므로 이동관 위원장의 오늘 그 표현처럼 국가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예. 단행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표로서 사실 이게 논란이 될 건 분명해요. 지금 굉장히. 그런데 그러니까 김성환 앵커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으로서 논란이 되지 않아야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방송 3법이. 왜냐하면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도 예. 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기도 했었고.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반발을 하죠. 그런데 네. 노란봉투법은 아마도 방송 3법보다도 훨씬 먼저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네. 사실 이거는 지난 정부부터 노란봉투법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이고 오래전부터 경영진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총이라든지 대한상이라든지 정경련 측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어쨌든 외국의 예도 많이 들면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게 만약에 강행됐을 경우는 헌법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담이 훨씬 덜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방송 3법은 논쟁이 더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거꾸로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법대로 되면. 근데 지금 이렇게 파행을 하지 않느냐. 이 매칭은 훨씬 방송 3법이 더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한다기보단 이미 이 두 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때 국회에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실은 정말 일관되게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다시 숙고를 해달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지점은 약간 좀 무리하지 않을까요? 네.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예. 국민의힘 정치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강대강이 된 거죠. 저는 노란봉투법에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방송 3법은 국민들도 내용을 아직 소상히 잘 모르고 있는 데다가 네. 범위도 따지고 보면 아주 넓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왜냐하면 이건 노동계에서 그동안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노총도 경사노위를 떠났다가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게 총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과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블루칼라층 유권자 비율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란봉투법은 저는 만약에 오늘 탄핵 이렇게 막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 또 사의 표명이 아니었으면
노란봉투법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설명을 부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방송사업법은 돌려보내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조금만 더 중재를 해달라. 중재를 해서 다시 안을 올리면 그건 어떻게든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스포 불발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을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총선 때까지는 아무 결론도 안 날 것 같아요. 총선 결과가 나와야 그제서야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든 해서 뭔가가 결단이 나지 총선 때까지는 서로 붙들고 흔들고 하는 형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임시국무회에서 사실은 제의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기에 재가를 한 형태가 맞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기자들 앞에 거의 안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봤다. 또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인정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후폭풍을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PK 지역 특히 부산 경남 지역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얻은 표수가 29표밖에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이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까지 해외 순방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데 겨우 요 29표냐.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에. 글쎄 실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면 하나는 이제 정보 파악의 문제점. 왜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건사치까지는 갔어야 우리가 승부를 겨루는 국제 이벤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네네. 어디를 더 공략을 해야 될지 태평양 도서 국가를 더 좀 두드려야 될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를 더 두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나타났을 텐데 예. 그게 왜 잘 안 됐을까? 물론 이제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많은 국가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들을 통해서 한 표 한 표 분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를 지지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는데도 등을 돌린 나라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다면 그것까지 분석하는 건 좀 어려웠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각 나라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을 테니까 첫 번째는 정보 파악이고 두 번째는 정책 소통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결선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 통과돼서 되는 줄 알았던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그러면 이걸 누구의 잘못으로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일일까? 우리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우리나라의 모습답지 않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했어야 되는 누군가 또는 어느 부처에선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냉철하게 안 됐을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네.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의견을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망감으로 이제 전환돼서 오는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2030 그래? 우리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폭제가 만들어져 블루칼라청. 지금부터 이게 또 노란봉투커도 연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거든요. 네. 이들도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부족한 점들을 노출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부풀릴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더 솔직해졌어야 됐고 네. 또 정보가 잘못됐든 뭘 했든 아니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더라도 우린 지금
쫓아가고 있고 역전을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했어야 됐다. 네. 그 메시지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잠도 자지 않고 그러게요. 기대감을 뭐 굉장히 부풀렸다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과연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사실 뭐 이 말씀 드리면 또 그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전 정부도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당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이 계속 우리가 1년 뒤늦게 뛰어들었다. 1년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 말 한 거 기억하시죠? 1년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 1년이 어디서 1년 뒤늦게 뛰어들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뒤늦게 뛰어든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두바이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4년 걸렸더라고요. 그 뭐가 4년 걸렸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패스되고 이게 2017년도에 패스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그 다음 해에 국가 예산 뭐 투입하기로 하고 하면서 또다시 2년 후에 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총 4년이 걸리는 동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은 점이 PK 쪽에서 이미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년 뒤늦게 나왔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정부는 민간 유치를 만들면서 시작이 된 건데 다시 되돌아오면 이겁니다. PK 측에서는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어떤 민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창도 삼수했다. 평창 2번 실패했을 때 그때 여론이 언론 보도가 뭐냐면 평창 유리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다. 과반 넘는다. 이 제목들이 평창 우리가 2번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이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이번 그 실패가 결정적으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렇지는 생각이 않을 것 같다. 예. 저 역시 뭐 아니,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정적인 아직 뭐 총선이 한 그러니까요.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나눠야 될 주제가 많아서 좀 두 분이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완전 짧게 반성하겠습니다. 한 보수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유치 일선에서 아직 확보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서는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책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가 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표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거는 1차 투표에서 우린 70% 정도 얻을 수 있고 2차 투표에서는 거의 박빙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87대 80.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온 보고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함께 따라 그랬다면 정말 나온다는 문제죠.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 개편하고도 무관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돼서 담당하는 일선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기업 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작년에 한번 들었고 올해 6개월 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네. 두 사람 다 입을 모아서 굉장히 힘들다.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네. 그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 두 사람 다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언론 보도는 달랐거든요. 계속 예.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그렇다면 난 김앵커 말씀 그 보도 인용처럼 그렇게 됐다는 걸 대통령이 만약 인지를 해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관료적인 어떤 느낌들 이번에 예. PT도 봤잖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그런 활력이 없는 그런 PT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핵심이다. 개편을 하려면 그걸 인지한 상태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미국이 그래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편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정책실로 개편해서 정책에 더 소통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 데이비드 엑셀로더 같은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어 하나도 추가하고
빼지 않은 있는 그대로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론을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종이 한 장에 매일 몇 장씩 이렇게 전달하는 그 사람이 저는 제일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뭐 정책실을 신설한 걸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분석하던데요. 말씀드려도 돼요? 네, 짧게, 네. 짧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저는 왜냐하면 원래 비서실과 그다음에 경호실만 뒀잖아요. 정책실 없앴잖아요. 이 정부가 시작할 때. 네, 안보실하고 이유가 뭐냐면 비서실하는 게 뒀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통이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정책실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정책실 또 만들어요. 그럼 김대기 실장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무적 판단도 없는데 계속 비판했는데 정무적 판단 없는 사람 왜 계속 쓰냐. 근데 이거 정책실이 없어서 경제통이니까 쓴다. 그럼 정책실 만들었으면 김대기 비서실장의 그 쓰임새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더 얘기를 보태고 싶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문책성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도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유한 혁신위원장 혁신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론보도를 통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일단 민주당 얘기 다음 주에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요. 대장동 스케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428억 그 약정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약정석에 고리가 지금 하나 더 끼워진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시 또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판결과 그다음에 향후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 파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할 때는 김용 전 부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보면 대중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잊고 있었다가 지금 김영철 전 부원장이 이제는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럼 대중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하지만 중도나 또는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들은 뭐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검찰 구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판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유동규 말을 어떻게 다 믿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일단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또 재판 리스크의 양상으로 갈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유동규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서 채택하겠다. 법원장 얘기, 재판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게 다른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대장동 재판부터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배임 사건이 따로 있으니까. 이 재판부도 유동규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었어요. 직접. 그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느냐 실험해라. 그리고 굉장히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런 재판 할 수 있어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용이 저기를 했어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어요. 그 왜 경기도 산하기관장한테 내가 거기 가게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했다가 그게 그 증언으로 다시 번복이 됐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이익 그러니까 정치자금 6억을 김용이 받았겠느냐. 그 이익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서 썼다면 이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죠. 또 2심이 남아있기도 하니까요. 자, 뉴스외전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면 KBS 김성환의 시사야가 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5년간 시사야를 들으시면서 행복했던 순간 즐겁고 따뜻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8988 쓰신 청취자분께서요. 김성환의 시사야는 저에게 일기장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사야는 저에게 매일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3345님 안녕하세요. 늘 이 시간 시사야를 들으며 퇴근 중인 워킹맘이에요.
마침 신호에 딱 걸려서 문자 보냅니다. 늦게 퇴근하지만 시사회를 들으며 즐겁게 집으로 향한답니다. 내년에는 사건 사고보다 따뜻한 소식 많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6986님. 김성환의 시사회에 사연과 의견을 보내서 치킨 피자 쿠폰을 받고 가족들과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아빠라고 칭찬을 해줘서 뿌듯하더라고요. 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저희들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4177님. 시사회는 추운 겨울 연탄 같은 존재네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청취자와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시사회 5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케이크 쿠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13월에 벌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경남 세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연말정산을 대하는 좀 올바른 자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직접적으로 줄여주냐 간접적으로 줄여주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개념이고요. 이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이라는 걸 줄여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6%부터 45%까지 좀 구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이 소득공제처럼 과세 표준, 이 금액을 줄여가지고 곱해지는 세율 구간을 낮춰주는 효과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세액공제 얼마다라고 하면은 실제 납부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정확하게 딱 빼주는 직접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올해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관련 소득 공제는 우선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봉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 연봉의 25%보다 더 많이 쓴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럼 자기 연봉은 알 테니까요. 네. 연봉의 25% 이상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로 썼느냐, 체크카드로 썼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의 25% 이상을 썼다라고 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신용카드로 썼는지 체크카드로 썼는지 이제 공제 적용률이 달라지는데요. 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해주기 때문에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저 사용금액을 이제 넘긴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좀 더 많이 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더 방법일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무조건 써야지만 공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뭔가 카드적인 혜택이 더 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좀 사용을 하고 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좀 사용을 해서 공제를 빨리 적용받는 게 더 현명하게 소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앱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냥 신용카드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앱카드는 앱 안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네. 그러면 신용카드로 최저 사용 금액을 맞췄다고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거기 안에서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또 분류가 되거나 그러나요?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 일부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예. 공제 대상이 아닌 사용처를 좀 보면 이제 보험료나
제세공과금 예. 또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중고, 대학교 등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 항목이 아니고요. 예.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카드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뭐 학원 수강료나 뭐 이제 신차가 아니라 이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 일일이 분류해야 됩니까? 이거 복잡하네요. 복잡하기는 하지만 예. 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제가 되고 안 되고의 항목들이 예. 홈택스 자체에서 일정적으로 좀 걸러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앞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공제 금액의 2배 정도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럼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같이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한 걸 가지고 연봉하고 네.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전체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25%를 연봉에서 25%를 사용을 했냐라고 예. 먼저 따지고 이제 예. 공제 대상 금액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체크카드 금액의 30%를 먼저 채우게 되죠. 그 공제 금액에서 체크카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한다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는데 나는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남은 한 달 따로 혹시 준비해서 하면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공제 부분에서는 다 한도를 채웠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 공제라는 부분이 더 있어서 추가적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까지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식자재를 구매해야 한다면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좀 더 구매를 하는 편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신용카드 공제 말고 다른 건 없나라고 말씀을 또 하신다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 가지고 네. 납입을 하게 되면 최대 한도로는 연간 900만 원까지 이 해당하는 금액의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세금 공제로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 드는 거요. 연금저축. 연금저축. 상품. 네. 이거는 꼭 들어야 되겠는데요.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 가족이 사실 많은 편도 아니고, 예. 네,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 차원에서는 이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해서 미리 납입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또 올해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좀 높아졌다면서요? 네. 영화 관람료도 이제 올해부터 공제가 가능해졌는데 도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마찬가지 이제 30%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고요.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중교통비도 원래는 이제 40%가 공제가 되는데 예. 올해 2023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2배인 80%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세액공제에 포함된 항목들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고향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고 세금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사람에 관한 얘기만 저희가 한 셈이 돼버렸는데요. 네. 혹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맞벌이 부분은 이제 공제를 누구 쪽으로 조금 더 몰아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항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부양가족 공제 이 부분은 당연히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부양가족을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이제 교육비 공제라거나 또는 보험료 공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와 달리 이제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신용카드나 의료비 예. 같은 경우를 이제 누구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그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저 사용 금액의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불리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쪽에서 이제 최저 사용 금액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제를 적용 금액을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을 썼고 어느 정도 세금이 신고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지 홈택스에 네. 미리 들어가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신용카드 공제 부분 관련된 건데, 예. 그 홈택스에서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와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들 같은 경우를 이제 미리 좀 제공을 해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세금이 나올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이거를 비교해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좀 더 어떤 식으로 공제를 받는 항목들을 늘려나가는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택스 들어가서 미리 한번 쭉 이렇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공제 항목에 어느 정도 금액이 차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세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현명하시겠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눈 거 외에 꼭 네.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전자 외에는 뭐 준비하실 건 없는데 예.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는 이제 뭐 난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생활보호라는 이유로 이제 서류를 좀 별도로 챙기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나 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네. 세법에서는 이 장애인으로 별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더 큰 공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서류는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별도로 장애인 증명서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 동안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견 영하로 내려가겠고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경기 북부에서 1cm 미만, 강원도 중북부에는 1에서 3cm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견 철원 영하 10도, 서울, 세종 영하 4도, 광주, 대구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낮견은 춘천 5도, 서울, 인천 7도, 대전, 세종 8도, 광주, 대구 9도, 울산 10도, 부산 11도, 제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밤부터는 다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는 영하 3.3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우승보다 준우승이 더 값져 보일 때가 있죠. 우승한 선수의 실력보다 준우승한 선수의 인생 이야기가 더 돋보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틀 열린 여자 프로당구 LPBA 7차 투어 하이원 리조트 챔피언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승자 사카이 아야코 선수보다 준우승한 임혜원 선수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혜원은 지난 시즌 프로에 대비해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20살이 넘어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손님들과 12시간 넘게 대결하며 실전 감각을 키웠고 고정된 훈련장이 없어 당구장을 돌아다니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수준급 실력을 갖춘 남자친구가 코치 겸 훈련 파트너가 되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간판 스타들을 줄줄이 꺾고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사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야전에서 단련된 맹독성 잡초의 승부욕으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었는데요. 대여섯 살 때부터 각종 스포츠 교실을 다니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겨우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세상에 맹독성 잡초라니. 빙글에 웃음이 지어지며 저도 모르게 정겨웠던 옛 당구장의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과 친구들과 짜장면 짬뽕 시켜 먹으며 당구를 배웠던 그때 그 시절 말입니다. 또래보다 실력이 좋다고 묘기당구를 보여주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이긴 친구에게 짠물 당구를 쳤네 아니네 신랑을 일을 벌이던 대학 졸업 후 30대 후반까지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종종 당구장을 찾기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요? 당구장을 갈 기회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당구장이 5060 세대의 사랑방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0, 30대 당구를 배운 세대들이 은퇴 후 당구장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고물가에 저렴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과거 추억을 떠올리며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내일 오랜만에 선배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당구장에 가자고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 성격은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시작부터 함께하신 청취자분들은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일요일이면 김성환의 시사야가 5주년을 맞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5년간 시사야를 들으시면서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기억과 관련해 청취자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0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저는 오늘의 발견을 들을 때마다 마음 따뜻해지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답니다. 늘 새로운 시선 고맙습니다. 또 1239님, 너무 딱딱한 뉴스는 싫고 음악방송은 너무 가벼워서 안 좋아하는데 시사에는 시사와 정보, 재미의 밸런스가 딱 좋아요. 2부 코너들을 듣고 주말 계획을 하던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5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6555님, 시사회는 하루를 무탈하게 보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느끼게 해줘서 좋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크고요. 케이크 쿠폰 받으면 올겨울 더 좋은 추억이 되겠죠? 그리고 5565님, 직장 그만두고 아침 저녁으로 투잡을 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시사 첫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평일 저녁은 항상 시사회와 함께하게 되었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시사회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걸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방송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청취자분들이 계시기에 시사회가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정계수님께서요. 300 이하 마세이 금지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요. 당구장과 관련된 추억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렇게 누군가가 즐길 수 있는 옛날 추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시사 5주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청취자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모바일 케이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5주년은 아니지만 5년 동안 이영경 캐스터랑 함께했죠. 네. 원년 멤버세요?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요. 시사야랑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사야의 1주년, 2주년 사인될 때마다 생일을 한 번씩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받는 기분이었어요. 왜 진작에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죠. 감사합니다. 늘 네. 함께해 주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매일매일 본 사이 아니에요? 저희는. 네. 오히려 남편분보다 제가 더 정이 쌓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집에 전해주겠습니다. 자, 소식으로 가보죠. 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일부 역사에서
지하철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까? 네, 오후 1시 28분경에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 봉화산역까지 4개 역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복구가 됐는데요.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오후 2시 52분께 차례대로 복구가 됐습니다. 정전은 역사 내부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네. 유사시에 대비해서 승강장 안전문은 개방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전이 발생을 하면요. 교통카드를 찍어도 인식이 안 되고요. 우선 지하철역 안은 당연히 어두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멈추잖아요. 근데 사실 깊은 지하철 역사의 네.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계단 손잡이를 한 발 한 발 내려와야 되는 승객분들도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역 안에 상점이 있는 경우는 전기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계산도 못하고 장사를 못하는 시간들이 지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 6호선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네. 이 4개 역이 다 한 개의 변전소와 묶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전기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휴대폰도 안 터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계기가 보통 지하철 안쪽 지하에 있으니까. 네, 네트워크 안 터졌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예. 그리고 오더가도 못 하죠. 전화가 안 충전도 되니까 되죠. 우선 못 나가고 못 들어오고. 딱 그냥 거기 안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뭔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하다못해 휴대전화가 터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비상전력을 다른 라인을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우리 이번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때도 그렇지만 백업 서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중화 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하철로 대피하잖아요. 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요. 네. 이런 일이 작게 발생했을 때 나중에 큰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그럼요. 미리미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됐던 전작년 지하철 탑승 시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했습니까? 오늘 탑승 시위가 취소되고요. 예. 침묵 선전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이번만이라도 국회에 올라간 교통약자 예산이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침묵 노선을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침묵 선전전이라는 건 전장현 활동가들이 이동권이라고 쓰여져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팻말을 든 채 30여 분간 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침묵선전전 역시 철도안전법 위반이라 그러면서 전장현 측의 승강장 출입을 막았고요. 그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와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승강장 밖으로 전장현 측이 나오고 오전 11시부터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인근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서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는데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국회에서 교통약자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평일 오전에는 해화역에서 침묵선전전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교통공사가 역사 진입 차단을 포함한 3단계 강경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침묵선전전이 진행이 돼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진입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긴장관계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어떻게 해결을 빨리 좀 해야 될 텐데 네. 잘 안 되네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네. 휴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연장에 또 합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예. 지난달 24일에 나흘로 교전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틀 연장하게 된 거죠. 네. 인질 협상을 추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휴전 기간을 하루씩 이렇게 늘려왔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0명과 30명의 인질을 교환하기로 하고 휴전을 30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오전에는 휴전 종료 10분을 앞두고 추가 인질 석방 명단을 이스라엘에 건네면서 하마스가 하루 더 휴전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측이 요거를 수락을 했고 휴전 종료를
21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날 아침 7시쯤에 하마스의 예루살렘 총격 테러가 벌어지면서 양측의 화해 무드가 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초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의 석방과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에 인질 50명 석방을 약속하면서 휴전을 시작했습니다만 네. 계속되는 인질 협상과 기간 연장을 통해서 인질 교환 규모는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측은 105명의 인질을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24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포성이 멈췄던 가자 지구가 다시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는데 가자 지구 보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전쟁을 재개한 첫날 최소 2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재개가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인질 130여 명의 석방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합의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공습과 포격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 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피난민이 모여든 가자 남부 공격을 본격화한다 그러면 인명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인도주의 참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이 한창 진행되다가 네. 겨우 휴전의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네. 휴전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휴전에 들어가기를 좀 간절히 그러면은, 바랬었는데 네.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일시 휴전을 조금씩 연장하고 인질을 교환하면서 국제사회가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거품이 됐습니다. 사실 2달도 안 돼서 14,0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참사였기 때문에 예. 이 7일간의 짧은 휴전과 함께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중재 노력에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차례 휴전이 연장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휴전 기간이 나흘에서 이틀 하루로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7일간의 휴전이 끝나는 날 종료 1시간을 앞두고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휴전이 종료되고 전투가 재개가 되면서 네. 여성과 미성년자 인질 다수가 석방되고 지금 남아있는 인질들은 주로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한다고 할 때 하마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요구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면 협상이 훨씬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휴전을 원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할 만한 여성과 미성년자 인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카타르가 휴전을 종료한 후에도 휴전 연장을 위한 중재를 계속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고요. 네. 카타르는 하마스가 추가로 인질을 석방한다면 다시 휴전이 실시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을 종료할 때 하마스를 파괴하겠다 이런 발언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휴전 너무 짧네요. 네. 네, 좀 더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폐렴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들렸는데 네.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출석을 못하면서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에서 임시 휴업을 하거나 수업을 진행한 학급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수성의 타이저우시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지난 24일에 네. 많은 학생이 병가를 내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닷새 동안 휴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저장성의 사오싱시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38도 이상의 고열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학급에 대해서 나흘 동안 수업 중단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둥성의 진안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50여 명의 한 학급인데 절반 이상의 학교를 못 나오고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호흡기 질환자들이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는 환자들이 포화 상태에 다르면서 어린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이시, 광둥, 푸젠 등의 소아과 병원들이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은 진료 한꺼번에 몰리니까 대기 시간이 4시간 이상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수액을 맞으면서 복도에 책상 놓고 숙제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베이징 교육당국에서는 우선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고 호흡기 질환이 번지면서 학생들이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완치할 때까지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교하지 말 것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더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타이완은 중국 여행 자제령까지 내렸다고요? 예.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네. 타이완 행정원에서 위생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중국 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면역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중국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했는데요. 꼭 중국에 가야 한다면 출발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돌아와서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란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에 이 관련 사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여행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안전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지만 네. 중국 당국이 여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중국의 SNS인 웨이보 이슈 랭킹에 딸이 40도 고열인데 대기번호 1600번을 받은 엄마 태그가 급상승을 했는데요. 네. 중국 매체 극목신문이 28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소아과 진료실 르보 아이와 병원서 쪽잠 잔 지 일주일째 대기번호 한때 2000번의 사례가 웨이보에서 반향을 일으킨 건데요. 네. 이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응급실, 로비, 대기실, 주사실, 병원 복도 바닥까지 어린이 폐렴 환자, 부모님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진사 등을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저우이 씨가 진료실 앞에 1600번대의 대기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폐렴 증세가 낫지를 않으니까 예. 일주일 넘게 병원 복도에서 잠을 자면서 치료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6개 병원을 막 전전하다가 한 병원에서 사흘을 꼬박 기다려서 겨우 입원 수속을 도왔다라는 배진사 이 아전 등 각자 다른 사연들이 지금 중국 병원이 굉장히 심각한 과부하 상태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공감을 많이 얻었는데 하루 만에 원문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200만 조회수가 넘었었는데 관련 태그도 웨이보 이슈 랭킹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폐렴이나 호흡기 질병과 관련된 SNS 글은 화제가 되는 즉시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 닷새째 아이 호흡기 감염증이 폐렴으로 번졌다. 이런 태그는 조회수가 8,200만이 넘었는데 네. 웨이보 실시간 랭킹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외적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도 사실 같은 종류의 폐렴이 국내에서도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방역 당국이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대기를 우리가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예. 29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접수된 빈대 발생 건수가 89건이라고요. 그중에서 39건, 44%는 고시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전담 인력이 고시원의 영업자와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원별로 방 한두 개씩을 표본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빈대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 주거 취약 시설에 대한 방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발생 건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집계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예. 먼저 전담 인력을 투입을 해서 고시원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침대와 매트리스 장판 등의 빈대 혹은 탈피 흔적, 배설물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빈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하면 시설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빈대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 행동 수칙을 교육을 하고 발생 즉시에는 서울시 발생 신고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랑 보건소 그리고 120 다산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쪽방촌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인데 네. 사실은 지금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고시원에 비해서
주거 환경상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방제 계획을 구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빈대에 물립니까?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털이 예. 촘촘하게 나 있어서 빈대가 많이 서식할 상황은 아니지만 예.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이 빈대에 물릴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도요. 반려동물이 빈대에 물릴 가능성, 예방법, 대처법 이런 것을 묻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그래서 신발을 일회용으로 신기는 모양입니다. 산책을 할 때 반려견에게 일회용 신발을 신기고 옷도 챙겨서 입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털도 평소보다는 좀 짧게 관리를 하고 산책 후에는 털 사이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산책 시간 자체를 줄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털이 많아서 빈대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흡혈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배 같은 경우는 털이 별로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시중에서 반려동물용 퇴치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빈대 감염증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그래요? 예, 효능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탕.